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용락의 레이저 뉴스입니다. 저희 방송 수준으로는 참 오늘 매시기 힘든 거물 정치인 한 분을 오늘 모시게 돼서 저희도 참 영광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국방, 외교 또 안보 전문가십니다. 이론도 분명하시고요. 논리도 분명하시고 또 해박하시죠. 게다가 또 입담도 사실 또 장난이 아니신 분입니다. 송영선 전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바쁘시죠? 요즘 또 바깥에 보면 뭐 대중연설 하시고 네. 또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지역구 관리까지 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의원님 처음에는요, 예. 전혀 모를 때는 여군 출신이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예. 네. 근데 사실 옆에서 이렇게 가끔 보면은 네.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굉장히 섬세한 면도 있으시고 그래서 여성은 여성이시다 이런 생각을 제가 나이가 아래니까 이런 재롱을 좀 피는데요. 제대로 봐주시면 눈물이 많아요, 제가 사실.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대중연설 하시다가도 왈칵왈칵 우시고 네. 또 감정이 북받쳐서 하시고 뭐 의원님 개인적인 문제는 나중에 한번 따로 한번 네. 저희들이 한번 매실 게 있으면 좀 여쭤보고요. 예. 오늘은 이 나라 굉장히 어지럽지 않습니까? 아이고, 예. 머리 아픕니다. 예. 정말. 두 가지로 하나 좀 나눠서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야당의 황교안 대표님이 단식을 이제 하시다가 결국은 쓰러지셔서 네. 병원에 가셨는데 앞으로 어쨌든 황 대표님이 단식을 한 결과 지소미아 파기 철회는 일단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 현안으로 남은 게 공수처법이라든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라든지 선거법 도입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좀 나눠서 의원님 고견을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지소미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청와대의 입장은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적으로 연장해 줬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 쪽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깔아뭉개는 거죠. 뭐 이미 연장된 거다 이런 건데 꼼수 치지 마라. 꼼수라는 게 아직도 한일 간에 그거 가지고 쫑팽이 같이 진짜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데 저는 황 대표님과 개인적인 뭐 특별한 연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당에서 뭐 대단한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자유한국 당원입니다. 근데 제가 황 대표님에게 개인 채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소미아 개인적인 뭘 부탁을 한다고 연락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만나서 차 한잔 마신 적도 없는데 19일 날 제가 용기를 내 가지고 대표님 직통 전화번호를 어떻게 얻었습니다. 다른 데서. 그러니까 내가 대표님 저는 송영선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얼굴은 아셔요. 왜냐하면 당대표 선거 때 제가 선거 사무실에서 도와줬으니까. 그러나 뭐 그 후에 어떤 저한테 역할이 주어진 것 아닌데 이 지소미아를 지키지 못하면 한미동맹이 끝이 납니다. 그 구체한 것은 설명을 삼가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대표님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구하시고 싶으면 지소미아를 지켜주십시오. 이랬더니 잘 알겠습니다 하고 답이 온 거예요. 굉장히 예상 밖이었어요. 뭐 당대표란 높은 사람이 답을 준 것도 있지만 그렇게 바로 답이 올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날도 뭐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문자를 보냈어요. 이분도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장로님이시고 또 전도사 자격까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이 정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범국민투쟁본부의 회원이기도 하지만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거든요. 집사고. 그래서 내가 주여 하나님이시여 황교안 대표님이시여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진심이시라면은 당을 생각하고 자신을 생각하기 전에 이 나라부터 구해 주십시오. 지소미아 막아야 됩니다. 이랬더니 답이 없으셔. 근데 어느 날 그날 오후 3시에 제가 그 청와대 매일 와가 기도하는데 오셔가지고 발표를 하시더라고. 내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 3가지. 첫째는 지소미아. 두 번째로는 공수처 반대. 세 번째로는 지금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선거 악법에 대해서 원천 무효하라. 이대로 가서 안 된다 이러다. 그러니까 그게 대표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던 걸 또 의원님께서 또 거기다가 좀
용기를 부어 넣으시고 막내를 붙였죠 제가. 결정을 하시기에 네. 뭐 추동 이거 뭐죠? 네, 추동 말 그대로 추동이에요. 추동을 하신 그런 근데 이제 계기예요. 뭐 예. 지소미아는 제가 볼 때는 세 사람이 도왔다고 생각하는 게 황 대표님의 역할이 아주 컸고 예. 정광훈 목사님이 그 한 주 전에 예. 이성만 광장이라고 이름을 우리는 스스로 바꿨어요. 광화문 광장을 예. 이성만 광장에서 11월 16일 날 집회를 하면서 네. 지소미아를 지키지 못하면 이적죄, 여적죄로 다 걸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또 그날 내가 이 광장에 나가가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또 제가 또 연설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전 목사님과 그 기도하는 그 전 목사님이 지금 시작한 게 여기서 뭐 전 목사님을 홍보하려고 온 건 아니지만 물론이시죠. 배경을 설명하다 현실입니다. 보니까 현실. 네네. 현실. 예. 전 목사님이 6월 8일 그 땡볕에 영천에 그 비닐 하나 쳐놓고 앉으면서 송영선 이리 와 지금부터 나라 구하는 일에 갈때 속으로는 이 양반이 허영심에 잔뜩 차 있고 영웅심에 차 있는 사람이구나. 되지도 않을 일을 왜 하나 이래 생각했는데 참 이 간단치 않은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과 그리고 그 세면 바닥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52일째입니다. 맞습니다. 그분들과의 같은 기도와 찬송의 역할을 했고 세 번째는 국내에서 아직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돈에 환장한 남자로만 이름을 붙여가 욕을 하고 있는 트럼프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예. 트럼프가 그 부분 자세히 좀 얘기해. 예, 트럼프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얘기가 미국이냐 북한이냐 이렇게 압박을 넣은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원래 남북 경협 예산으로 안 쓴 12조를 남겨놓는 게 사실 그 남겨놓는 게 북한 주려고 남겨놓은 거야. 그렇죠. 어? 네. 북한에 줄 돈 12조는 있으면서 주한미군 당신네들의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고 경제를 지켜주고 한국 전쟁 때 1950년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70년 전에 와가 37,400명의 목숨을 던진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미국 군인이 해외에서 죽은 경우예요. 네. 그래서 구해준 이 나라가 주한미군을 위해서 5조를 못 쓰겠다. 김정은한테는 12조 갖다 줄 준비가 돼 있으면서 한국 정신 차려. 앞으로 우리하고 동맹할 거냐? 아니면 북한하고 갈 거냐? 일본 가지고 떠들지 마. 뭐 일본이 수출 규제가 어쩌고 그런 얘기 듣기 싫어. 둘 중에 선택해. 제가 볼 때 그 압박에 대해서 또 그런 압박을 넣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그런 압박이 청와대에서 가장 사실은 오줌을 싸게 된 네. 예, 정말 저희 일반 뭐 국민들 같은 경우 네. 이제 우리 의원님처럼 네. 그 상황을 잘 알고 예, 예. 또 그다음에 인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같으면 네.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은 지금 아까 의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그냥 돈만 챙기려고 그런다, 미국 국익만 생각한다 이렇게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실은 이 웬만히 아는 사람은 지소미아가 파기되면은 그게 우리나라가 안보라든지 국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사실은 뭐 우리가 우려하던 어떤 국가 체제가 바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전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에서 미국에서 아니 우리 아니 뭐 많은 사람들이 아까 황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저기 정광교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 다 나섰지만 사실은 긴가민가 할 때 막판에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눌렀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트럼프 그 의외였어요, 사실은. 행정부가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한국에 대해서 가장 화가 난 게 지소미아 파기한다고 선언했을 때예요. 그리고 미국 역사상 한국과 동맹을 맺은 이후에 싱글 이슈 단 하나의 의제로 가장 높은 수준의 가장 많은 외교관, 정치가, 행정가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적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한일 간에 맺은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뭐 그래 대단한데 아베는 딜로 물러서고 트럼프가 나서냐 이렇게 질문하거나 몰라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설명을 드린 게 이 한일 간에 맺은 정보 보호 협정은 실제로 미국이 벌써 2010년부터 계속 우리 간에 우리한테 한국과 일본 양쪽에게 너들 둘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하는
조짐이 심상찮으니까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미국한테 정보 돌락해가 그거 받아 분석하지 말고 너희들이 각자 가진 장점, 예를 들면 일본은 우리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군사위성을 2010년은 4대, 지금은 5대입니다. 예. 군사위성 5대 갖고 있고 이지스함 6척에서 얻는 정말 고도의 정보, 그리고 P3C라는 초계기 17대에서 얻는 정보, 그 다음에 고도의 레이더 시스템, 여기서 얻는 정보를 가지고 분석한 거고, 한국이 지금 국정원이 지금은 존재도 이름만 있고 돈만 쓰는 부서지만 옛날에 국정원이라는 게 사실은 휴민텔가 해서 그렇죠. 휴먼 인텔리전스라는 개인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네트워크, 통한 북한 정보 얻는 데는 최고였으니까 그하고 시진트라고 해서 사인 예. 인텔리전스라 해서 신호정보 통신을 통한 그런 채널을 통해서 획득한 정보, 이게 한국이 더 강하니까 그 둘이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꼭 미국 정보를 가져왔을 게 아니라 먼저 너희들이 거리상으로 훨씬 더 가깝고, 그렇죠. 북한이 날려도 사실은 단거리 미사일 내지 노동 미사일 사거리 한 1000 내지 1600km 정도면 날리는 게 훨씬 날리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협조를 하라고 했는데 2012년에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때 거기 청와대에 있던 김태효 그 청와대 기획관실에 있던 친구가 이거를 거의 통과시킬 뻔했는데 지금 여당인 그 당시 야당인 게 들고 일어나가 일본하고 서명하기 50분 전에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김태효는 목이 날라갔어요 그때부터. 아, 그런 후에 그 박근혜 정부.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이 난리를 치는 가운데 2016년 11월 23일 이게 통과된 거예요. 그렇죠. 11월 자, 20일. 그런데 이게 왜 미국하고 관계되느냐? 이게 한일 간의 군사 정보를 주고받는 게 군사 정보 자체만 주고받으라고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미국과 일본 사이에 안보 동맹의 제일 첫 번째 목표가 뭐냐?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경우에 이건 언제 만들었냐? 한국 전쟁이 터지고 난 뒤에 미일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미일 동맹을 맺으면서 미국이 깨달은 게 한반도 전쟁 날 때에 한반도에 유엔군이 사용했던 무기의 68%가 일본이 만들어가 대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일 안보 동맹의 첫째 넣은 항이 뭐냐? 미일 안보 동맹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후방에 위치한 기지로서 군수, 병참, 그리고 탄약, 수리, 정비, 대기 임무를 다 할 수 있는 기지 역할을 한다가 명시되어 있는 거야. 예, 지정학적으로 그렇고 또. 그럼 기지 역할을 하려면은 네. 이런 협약만 되는 게 아니라 군수 지원할 수 있고 병참할 수 있고 탄약 갖다 줄 수 있고 식량 갖다 줄 수 있고 수리할 수 있고 대기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조약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조약이 악사라는 거예요. ACSA 해가지고 악사. 예, 한일 간의 군수 지원 협약이에요. 근데 한일 간의 군수 지원 협약은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모법이 있어야 돼. 그 선제법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 하면은 지소미아야. 아, 예. 지소미아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이 바로 69만이 이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활주로도 없고 그렇죠. 예. 병력을 수용할 데도 없고 잠수함을 보내주고 항모를 보내도 여와가 대기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후방기지에 기다리고 다 또 정비할 데도 없어요. 이걸 하려면 일본이 그 역할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ACSA, 악사. 예, 악사라고 네. 소위 말하는 AC, Across 예. Servicing and Acquisition Agreement가 ACSA, 우리말로 하면 한일 군사 지원 협약이에요. 군수물 내지 영무 지원 협정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맺으려면은 지소미아가 먼저 있어야 근거가 이제 지소미아가 맞습니다. 있으니까, 예. 근데 이걸 지소미아를 깨버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유사시에 전쟁이 나도 우리를 일본을 통해 가지고 한국을 지원하라고 밀어붙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뿌리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 장관에게 주한미군 여기 심심해서 앉아 있는 거 아니다. 속된 말로 고스톱 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다.
햄버거 핫도그 축 내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다. 이유가 너들이 만약의 경우에 도와주려고 와 있는데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 6.25 때 우리가 중공군 놈들한테 우리 병사들이 37,000명이나 죽은데도 고맙단 말은 못하고 지금 한다는 짓이 뭐냐. 우리가 일본을 통해 너들 도와주려고 하는 그거 다리조차도 끊어. 네. 그런데 이제 힘 문제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중국이 나서가지고 미국을 넘어서는 패권을 하고 한국과 북쪽까지도 자기 우산 밑에 잡아놓고 통제하려니까 미국이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견제에도 우리가 동참하라 하는데 이놈의 정부는 중국이 주도하는 1대1로는 yes sir 하고 시진핑 찾아가가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언덕이요 이러니까 시진핑은 또 트럼프를 만나니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옛날 역사를 보면 한국은 우리가 가지고 놀던 소국입니다. 식민지입니다. 이딴 소리라 하고 있으니 어? 예. 그런데다가 우리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북쪽만 쳐다보고 이 난리통에도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찾아오진 않고 제발 타현민을 통해가 이거 부산에서 여는 하나세야 회의가 있으니까 제발 와달라 하니까 김정은이 속으로 참 넌 자존심도 없나. 한우 비싸잖아요. 한우 네. 비싼데 전번에는 뭐 소대가리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수한다더니 이번에는 또 소뿔에다가 계란 쌓아 올리기라 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린애들 3살 먹은 애들이 뭐와 오줌 구분 못할 때에 뭐 그냥 계란을 그 위에 쌓아서 하게 좀 거짓하고 있다고 욕하는 겁니다. 예. 예. 조롱당하고 있는. 예. 조롱당하고. 철저하게. 예. 또 예, 의원님 뭐 전반적인 이제 그 지소미아를 통한 그 상황은 예. 우리 주변 상황 그런데 황 대표님 단식이 참 그 개인적으로 보면 또 불행 중 또 예. 이렇게 단식이 이제 좀 그렇게 됐는데 정리가 돼 가는데 앞으로 이제 그 이 어쨌든 이 저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남은 공수처법이라든지 연동형 비례 선거제도 이거 예. 뭐 밀어붙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먼저 대표님 단식에 대해서 네. 잠깐 내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예. 이게 뭐 정치가 요새 비정하다는 느낌을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게 네. 옛날에는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단식할 때 다 와가 김대중 13일, 김영삼 10일 할 때 와가지고 그래도 인사도 하고 그 사람들은 뭐 국회의장실에서 하거나 국회 대표실에서 하거나 따뜻한 방에서 시원한 선풍기 밑에서 좋은 물 마시면서 링거도 맞아가며 한데 황 대표 8일 만에 쓰러진 게 저 양반 성격 때문이야. 맨 땅에 헤딩하는 거야. 단식하기 2, 3일 전에 조절도 안 하고 그냥 와가 8일 동안 소금물 하나 안 먹고 맹물만 마시면서 비타민C 공급도 안 하니까 사람이 의식이 없이 쓰러진 거 아닙니까? 견디죠. 그러면 이게 뭘 드러내냐? 강기갑은 자기가 쌀 FTA 반대한다고 비준화돼준다고 27일 단식했는데도 살아남대. 강기갑 의원님 17대 18대 국회의원 했지만 네. 솔직히 말해봅시다. 소금물도 안 마시고 27 견뎠어요. 현혜자 의원도 마찬가지야. 천정배 장관도 25일 내가 몸이 다 망가졌어요. 심상정 의원 자기는 어제 뭐라고 그저께 뭐라 했어요. 황제 단식하지 마라. 몽골 텐트 치워라 했는데 뭐 자기 자신은 그 땡빛에 텐트 하나 치고 제가 보니까 해운대에서 쓰는 그 뭡니까 비치 파라솔 놔두고 룰루랄라 하고 길에 앉아가지고 즐겁게 담화를 하고 있는데 22일간 본인은 소금물 하나 안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단식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거야. 당신네들은 전부 시쳇말로 표현해가 야매가 들어간 거야. 그렇지 않고는 그 기간을 견딜 수 없어. 거기에 더 내가 화가 나는 거는 세월호 단식에 김영호 유가족 대표가 46일 단식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동참한다고 열흘 동안 앉아 있어놔 놓고 그 세월호 가족을 내가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은 있으면서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데 불과 400m 코앞에 앉아있는 야당 대표가 단식하는데 와가지고 코빼기 하면 안 내밀. 당신 정말 인권 변호사 출신 맞아요? 그리고 기껏해야 한다는 게 말이야
청와대 행정비서관을 통해가 문자로 텐트 빨리 치워라.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황 대표의 단식은 정말 가장 그분의 성격 그대로 가장 솔직한 단식이다 보니 그러니까 맹물만 먹고 소금물 안 잡을 수 있게 이게 전해질이 이게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고집을 피워가 이제 연세병원에서 겨우 경신 하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다시 청와대에 가가 눕겠다는데 대표님께서 지금 다시 단식을 계속할 때는 꼭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소금물 드시고 감입차도 드시고 단식이라는 건 음식을 끊는다는 거지 수분을 통해서 비타민 C나 전해질을 섭취하는 건 인간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신다는데 죽기까지만 각오하시지 죽어버리면은 이게 모든 게 다 소용이 없습니다. 꼭 홍영락 TV, 송명선 TV를 보고 이 말씀 들어주시고 홍영락 TV 보시는 분들 꼭 이거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저렇게 하시니까 이제 정신이 좀 나는지 정미경 최고 뭐 신보라 최고 우리도 동참하겠다는데 내가 단식 하시자마자 이랬어. 자유한국당의 사무총장 보고 단 하루라도 좋으니까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가 저는 단 하루만 그 따뜻한 데 앉아가 따뜻한 물 나오는데 보호자가 몇 명씩 앉는 데라도 좋으니 정론관에 가 선언하고 108명이 단 하루라도 단식 동참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의원총회에서 통과가 안 된 거 보이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예. 저도. 근데 이제 뭐 남은 문제 말씀하십시오. 예. 아이고 고객에게 한 말씀 의원님 참 그 옆에서 또 의원님 거기서 그 정광교회 정광 목사님 교회에서 같이 바로 옆에서 또 예배드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저는 매일 아침 나와가 2시간씩 또 연설하고 취재를 했어요. 연설도 하고 취재도 하시고 예. 송영선의 시사 뭐죠? 예, 360일. 300. 예. 그것도 가지고 저도 봤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분들보다 남다른 생각이 계셔서 감정이 북받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옆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참 그 상황이 정말 어땠는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황교안이라는 사람 야당의 대표 때문에 내가 막 가슴이 북받쳐 오르고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네, 그렇겠죠. 이분이 주장하는 가치가 이게 공수처를 만들지 말라는 거하고 선거법을 악법화시켜가 통과시킨 이것은 야당으로 할 소리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야당 아니라 여당이라도 똑같이 나와서 주장하고 단식하든 진짜 의원직을 사퇴하든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가치이기 때문에 제가 동참을 하는 거예요. 예, 정상적인 국민들이면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근데 왜 그 여당에서는 그렇게 정상적인 국민들이라면 다 그걸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죠? 왜 하려고 그러죠? 정권 유지죠. 정권 유지입니까? 예, 절대적으로 아무 다른 거 없습니다. 정권 유지. 결과적으로 그럼 정권 유지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복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없애려고 전번에 개헌을 대통령 직속하에 개헌 특별위원회를 뒀잖아요. 네. 정혜구 교수가 거기에 총책임자로 위원장을 했는데 그거 보면 우리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다 뺐어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도 빼고 사람으로 했어요. 사람. 예. 사람이라는 건 국적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국민은 국적이 있습니다. 네. 헌법하에 국민은 국적이 있는 거예요. 네. 헌법하에 사람이라는 건 국적이 없어요. 네. 인간이라는 건 국적이 없다고요. 네. 북쪽도 똑같이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북쪽도 민주주의입니다. 인민공화국 민주주의예요. 인민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예요. 네. 공산주의가 어떤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더 돼 있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국민이 주인이다. 인민이 주인이다. 네. 만날 그걸 주장하는 게 주체사상 아닙니까? 인민이 국가의 주체다. 자유민주주의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시도는 뭐냐면 공수처의 의도는 뭐냐?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물론 한때는 제가 욕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폐청산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이재수 기무사 사령관도 죽게 하고 진짜 국가정보원의 원장을 네 사람이나 세 사람 네 사람이나 깜빵에 잡아였고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국방부 장관을 했던 김관진 장관도 깜빵에 넣고 이런 걸 보니까 이건 적폐청산이 아니고 정말 아이고, 네 제가 이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네요. 예. 이런 분들을 감옥에 넣고 해서 정말 못마땅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자기 말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라는 조직과 법에 충성한다. 지금 법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유재수 사건이라든가 조국 사건이라든가 법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검찰 개혁 안 한다고 국민의 압박을 내오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개혁할 내용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던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라는 것은 국민 여러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입니다. 근데 지금 국회에서 내놓은 공수처에는 대통령하고 대통령 친인척하고 국회의원은 거기에서 조사 대상도 안 내도록 해놨어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죠. 설사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을 넣더라도 공수처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검찰 조직 위에 또 다른 검찰을 하나 만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하에 수사가 되고 있는 사건을 이 공수처에서 우리가 그걸 다시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 사건을 우리한테 올리라 하면 한마디로 더 옥상옥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럼 그 가서 마치 유재수 사건처럼 야 이거는 더 이상 수사하지 마 하면은 그냥 진짜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죄도 사건도 수사가 안 되는 거죠. 무마되고 없어지죠. 그럼 그게 왜 문제냐? 정권 말기에 청와대가 제일 겁내는 게 검찰입니다. 왜? 비리와 죄와 자료를 다 갖고 있으니까 정권 말기가 되면 유일하게 검찰이 대통령 목에 칼을 대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정권은 위험해지죠. 그렇죠. 국민의 심판에 의해서도 위험해지지만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면 공수처를 만들어내야 불리한 거는 전부 다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선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왜 이렇게 난리냐? 헌법 2조에 의하면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해요. 국민들이 주권 행사할 수 있는 거는 투표로 합니다. 투표로 그들의 개인의 주인이 돼서 민주주의 사회의 주인이 돼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로 이 투표예요. 그 투표를 통해 대의민주주의 5,200만이 다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 국회의원 300명에게 그 역할을 맡기는 게 투표예요. 그러면은 국민의 대의를 국민의 생각을 국민의 주권을 가장 정직하고 이 정부 공정 너무 좋아하잖아요. 정의와 공정. 공정하게 반영을 하려면은 선거를 어떻게 치른다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 대의 기관인 300명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토론한 결과에 따라야 되는데 이번 지금 비례대표를 몇 명을 하자 지역구를 몇 명으로 하자라는 건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당이 모여가지고 완전히 이거 뭐 전자 메시지로 보내가 땅땅땅 때린 대한민국이 개헌 국회 소위 말하는 헌법을 만드는 국회 되고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국회의원을 소위 말하는 모욕을 주는 게 아니라 국민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국민의 뜻을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오용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누가? 국회의원의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때문에 황 대표는 이건 절대로 헌법을 지키는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가지고 지금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 조금 그 첨가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자, 그 여당 민주당 대통령은
자기네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 네. 그렇게 크게 볼 수 있지만, 근데 일부 야당 의원들이나 일부 우리 우파 네. 보수층에서도 이거 연동형 비례제 대표하는 게 국민 민의를 오히려 더 반영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저 약간 엉뚱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뭐, 왜 그러죠? 엉뚱한 생각이라보다도 그들의 이익 계산의 차원에서 보면 그들의 이익 계산 차원에서 보면 일리가 있죠. 네. 왜냐하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 되면 딱 하는 게 뭐냐면 다당제로 갑니다. 네. 메이저 정당이 없어져요. 음. 그러니까 민주당도 자기들이 잃는 의석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정의당이라든가 대한신당이라든가 평화당이 비례대표 숫자가 늘어나면은 민주당이 야 우리 덕택에 우리가 선거법을 고쳤으니까 너가 얻은 비례대석 의석수니까 이 부분 꼭 통과시켜야 되는 게 우리 쪽에 손들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악어와 악어새처럼 위성정당이 내가 살아남는데 그러면 이쪽에 보수 쪽에는 그와 같은 위성정당이 여러 개 있느냐? 우리 공화당하고 지금 변화와 혁명밖에 없어요. 이 우리 공화당 둘이야. 변화와 혁명 28명의 당 의석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쪽에 손을 들어가 올 수 있는 숫자는 8명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15명입니다. 15명인데도 뭐 지역에 따라 흩어지고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라도 과반수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쪽에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당제 되면 좋다고 하는 거는 당을 만들 수 있거든요. 당 만들면 옛날에는 꿈도 못 꾸던 비례대표를 한두 석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그분들은 보수 우파가 아니고 문재인은 싫지만 이런 제도가 되면 그 틈새를 이용해서 우리도 한번 빠지를 달아볼 수 있는 기회주의자적인 우파라고 할 수 있죠. 빠지 지향자. 예. 그렇군요. 자, 우리 송 의원님 역시 시원하시죠? 네. 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네. 정리해 주셔서 참 또 쉽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전문적으로 얘기도 해 주시고 그런데 일단 정치에 대해서는 다음에 현안이 나타나면 또 어떻게 찾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모시더라도 모셔보고 정치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고 그 한 가지만 더 하시고 언급하겠습니다. 예. 우리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정말 철없이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네. 당에 굉장히 중책을 가진 사람이 내각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념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나라에서는요. 내각제 되는 순간 이거는 고려연방제, 공산주의로 넘어갑니다. 내각제라는 게 뭡니까? 의원들이 언제든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무조건 지금 민주당 플러스 위성정당이 이기게 돼 있는데 네. 숫자가 많은 쪽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각제라는 게 원래 그렇죠. 숫자가 많은 게 끌고 가는데 쟤들이 생각이 뭡니까? 김일성에게 충성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쟤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국회를 해산을 시켜 다시 투표를 해 갈수록 저쪽에 힘을 더 실어주는 거예요. 내각제는 아주 위험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도 모르고 내각제를 얘기하는 거죠. 특히 의원님, 특히 이 부분은 내각제 지향하다, 내각제도 이제 괜찮지 않냐 이런 부분은 지금 소위 목물 좀 들었다는 우리 지식인들이 좀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환상이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지금 이게 절대 아닙니다. 될 수가 없는 거고 해서는 안 돼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각제는 불란서나 이런 것처럼 좀 민주주의가 많이 발달됐고 이념으로 국가가 갈라져 가지고 서로 총질하고 있는 국가는 아예 이거는 끄집어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네. 아주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의원님 정치 문제는 이 정도로 끝내고 좀 입으로 네, 알겠습니다. 안보 군사 꼭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1부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안보 군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